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8월 27일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증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강보합권에서 출발했는데요. 그런데 장중에는 박스권 내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양시장 모두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리사쿡 연준 이사가 또 해임권에 대해서 법정 대응을 하겠다 이런 뉴스도 전해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연준 흔들기에도 뉴욕 증시가 상승했는데 영향이 크게 없었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법정에서 판결을 기다리겠다라고 했으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어저께 뉴스 중에는 베센트가 이제 미국 전체를 국부펀드로 만들어서 헤지펀드가 되려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금이 부족하니까 이제 그냥 직접 투자해서 돈을 직접 벌어서 세금을 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치권에서 나오는 뉴스들이 계속해서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오늘도 여러 가지 포인트들 저희가 함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 허재원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국내 증시 먼저 좀 체크를 해볼까요? 뭔가 테마별로는 호재도 있었던 것 같고 이슈도 있었던 것 같은데 박스권 내에서 좀 답답한 움직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뭐 어제 좀 많이 약했던 조선주들이 좀 올라와서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뭐 그거 외에는 사실 주식시장의 어떤 큰 방향성은 사실 뭐 7월 중순 이후에 지금 거의 한 달 넘게 좀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흐름인데, 저는 처음에는 이제 이게 못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 안 떨어지는 건지 약간 좀 헷갈렸는데, 요즘은 안 떨어지는 쪽에 조금 더 가깝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 방향성이 없고 뭔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요즘 논란이 많았던 원전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그래도 추세를 크게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조정을 좀 받고 있어서 오히려 좀 시장은 좀 단단한 편이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조선주가 많이 이제 하락했다가 오늘 바로 반등을 다시 하는데 이런 모멘텀이 계속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게 자꾸 그 세 개의 업종도 하나 올라가고 하나 내려가고 하나 올라가고 네. 하나 내려가고 하면서 매일매일 잘만 하면 되게 잘 수익이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많이 되는 장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매매가 잘하면 그런 분들은 뭐 거의 신에 가까운 분이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좀 달라진 거는 그만큼 그러니까 조선, 방산, 뭐 원전 이런 테마들이 강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저희 한국 경기가 역으로 보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경기 자체가 안 좋은데 이 트럼프의 어떤 정책에 대한 수혜,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지정학적인 위험, 뭐 공급망 전환에 따른 어떤 수혜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린 결과라고 좀 판단이 좀 되어지는데, 뭐 물론 이제 조선이나 방산이나 원전이나 실적이 나쁘지가 않고 여전히 좀 좋긴 한데, 이게 자꾸 이렇게 엇갈려서 움직인다라는 거는 그만큼 기존의 어떤 추세, 그다음에 어떤 그 트럼프 정책에 대한 수혜, 공급망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은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특히 이제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이 나름은 좀 정리가 좀 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제 많이 올랐던 좀 뜨거웠던 그 산업이나 이제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 수그러들고 있든, 또는 가격에 대한 부담을 약간씩 느끼고 있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좀 힘을 좀 잃어버렸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어서, 이게 뭐 계속해서 지속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이후에는 또 다시 이제 실적으로 아마도 이제 좀 그 판가름이 좀 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트럼프 정책에 대한 어떤 힘이 약간씩 좀 빠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다부들 얘기하는 게 이제 도크를 더 지으면 안 된다. 지금 있는 거 풀로 차 있는 걸 잘 관리해야 된다. 괜히 더 졌다 이제 과잉 공급돼 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에다 지어버리면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실적이 더 좋아지긴 어려운 거 아닌가요? 맥시멈 현재 네. 수준으로 계속 가는 거는 갈 수 있겠지만 S자로 했을 때 위가 막혀 있다라고 봐서 이렇게 못 가는 거 아닐까요? 지적하신 포인트가 정확한데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주가가
그럼 과연 이제 뭐를 반영을 했는지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조선주들이 이제 많이 올라오면서 뭐 현대 뭐 그 중공업이나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뭐 그 조선해양 빼고는 사실은 이제 한 20배 중반 정도까지 PER이 좀 높아졌는데 이렇게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오는 과정에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멀티플 그 밸류에이션이 크게 높아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아직까지는 좀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가 대단히 비싸다.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좀 상승의 여력은 실적에 따라서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말씀하여 주신 이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이제 저희가 2008년, 2009년에 당하고 정말 10년여 동안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기간들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별로 잘 잊혀지지 않는 그런 기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공급을 뭐 예전만큼 그렇게 많이 늘리지도 않을 거고 사실 지금 저희 한국 조선업이 좋아지고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양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좀 아닌 것 같고 중국에 좀 밀려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양으로는 그래서 오히려 뭐 LNG라든지 이런 조금 고가 상향 친환경 쪽 그다음에 미국과의 협력 이런 쪽들인데 사실 이제 이 미국과의 협력이라는 게 주는 의미는 저희가 캐파를 더 확 늘릴 수는 아예 좀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려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크진 않을 걸로 좀 보여지고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여기서 주식시장이 더 업사이드가 얼마나 크다라고 보면은 사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조금 저희가 이제 기대감을 낮춰야 되는 현실적으로 조금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저희가 뭐 배 많이 만들어내고 잘 만들어내고 그런 정도의 개념이었다고 하면 오늘 조선주는 또 캐나다에서의 호재성 재료도 좀 있었잖아요.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뭐 수주 최종 후보에 올랐다 이런 뉴스들도 있었는데 요 사건으로 인해서 뭔가 그냥 단순히 배 잘 만들어내는 국가에서 G7 국가들의 어떤 안보까지도 책임지는 뭔가 한 단계 레벨업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도 있을까요? 잠수함이나 이런 거는 제가 잘 몰라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잠수함과 같은 그 군사와 관련된 안보와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수주를 한다라는 거는 웬만큼 믿고 맡기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것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을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뭐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그만큼 저희가 한국의 조선업이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중국 업체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이제 믿고 맡길 수 있는 안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업체로 좀 확인이 되었다. 뭐 그 정도의 의미로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리사쿠 연준 이사 네. 이제 법정에 이제 세워버리고 해임까지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바로 그냥 반대로 법정에다가 이제 상고를 해버렸잖아요. 그 바람에 이제 그냥 파월도 그냥 이제 법원에서 하는 대로 할게. 이러면서 이제 끝난 상태로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 실제 중대한 과오라고 해야지 이것도 또 해임이 된다면서요. 그럼 중대한 과오가 도대체 뭐예요? 어떻게 해야지 해임이 실제로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대한 과오라는 게 사실은 이제 업무상의 과실을 의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리사쿠 연준 이사의 혐의는 이제 부동산 서류 위조인 거잖아요. 자기가 산다고 했는데 이제 임대를 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그렇죠. 거고 또 그리고 그게 이제 연준 이사가 되기 전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엄중한 어떤 그 위반 내지는 이제 업무상의 위반은 아니라서 이게 법적으로 이게 그 어떤 명분이 되기는 되게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많나 봐요. 이렇게 SNS로 이렇게 계속 쉬질 않죠. 예, 이게 하는 거 보면 이분 참 대단하다. 너무너무 부지런하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그만큼 연준에 뭔가를 이렇게 자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싶은 의도가 좀 있고 이제 그 부분이 어쨌든 이 금융시장 특히 이제 연준의 어떤 독립성 측면에서는 언젠가는 바뀔 수 있다라는 어떤 걱정들을 분명히 좀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사쿠 연준 이사가 실제로 이제 뭐 해임 통보나 그 법적인 어떤 절차로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트럼프의 이 연준 흔들기는 당분간은 내년 5월에 연준 의장 바뀔 때까지는 뭐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져서 그 부분이 어쨌든 뭐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계속 좀
거슬리는 요인으로 좀 작용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거슬린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왜냐하면 어차피 5월이면 끝인데, 그럼 그 다음에 무조건 내리는 거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제 끝이 정해졌잖아요. 그렇다고 이제 금리 올릴 사람 갖다가 앉혀놓지도 않을 거고. 네. 그러면은, 이제 1년도 안 남았네? 그러면 어차피 시간은 지나가니까 이미 주식시장은 어차피 한 6개월 선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미리 이제 빠지는 걸 보고 지금 반영해서 올라오는 거 아닐까요? 근데 이제 그 금리의 어떤 인하의 어떤 추세로만 보면, 금리 인하 자체로만 보면 그럴 수가 있는데, 결국 시장에서 걱정하는 거는 연준의 독립성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가 학교 교과서에 중앙은행은 독립이 되어야만 물가 관리, 뭐 통화 관리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정부의 영향력이 있었던 많은 나라들이 물가와 통화 가치의 안정에 있어서 훼손이 되었다라는 여러 가지 사실들이 이제 과거에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시장은 당장은 뭐 이거를 반영할 정도는 분명히 아닌 거는 맞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미국의 금융시장의 어떤 근본을 내년 중반부터는 좀 다시 한번 지켜봐야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은 분명히 좀 찜찜한 요인, 감춰져 있는 악재라고도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준의 독립성 문제가 사실 굉장히 큰 문제인데, 간밤 주식시장, 미국 주식시장 보면 크게 타격을 안 받은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채권 시장만 조금 반응이 있었던 것 같고,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예를 들어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내리게 되면, 실제로 이제 지금 물가도 굉장히 높고 임금 상승률도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그런데도 단기 금리를 내리게 되면 이제 물가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 금리는 어제도 보시다시피 많이는 안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장기 금리가 잘 안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인플레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분명히 좀 있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물가가 잘 안 떨어지고 장기 금리가 잘 안 떨어지게 되면은 주식시장에서도 예를 들면 금리 인하에 민감한 뭐 중소형주라든지 경기에 민감한 시클리컬한 성격이 강한 업종들보다는 여전히 이제 빅테크 기업들, 현금이 많고 그 현금을 바탕으로 해서 빚내지 않고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만 잘 되는 약간 양극화 현상이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안 떨어졌죠. 안 떨어졌지만 이제 좀 건강한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뭐 미국 시장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중소형주도 좋고 뭐 대형주도 좋고, 또는 뭐 약간 쉬어갈 때 로테이션도 좀 나타나고 그래야 되는데, 약간 이제 이게 지속이 되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빅테크 기업들만 계속해서 가는, 그러니까 되는 기업들만 계속해서 가게 되면서 지금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버블론이라든지 또는 어떤 주식시장에 있어서 양극화 현상이 더 커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에서 좀 불편함을 느끼는 투자자들이 조금씩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정도에서 좀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약간 러셀 2000이랑 중소형주들, 그다음에 바이오주들, 헬스케어 주식들이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물론 뭐 버핏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사주는 바람에 더 그렇게 된 것 같긴 한데, 조금 그래도 분산되는 걸로 보이시나요? 좀 분산될 필요가 있죠. 네. 왜냐하면 그 미국 S&P 500이 4월 저점 이후에 이제 30%가 올랐는데요. 근데 아시겠지만 나스닥 지수가 40% 올랐고 M7과 같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50%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 때문에 자꾸 이제 주식시장이 뭐 올랐다 빠졌다 하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 어떤 정말 영향이 있다라기보다는 결국은 주가가 바닥 대비해서 4개월 만에 많이 올랐으니까 가격에 대한 부담, 속도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그게 이제 금리 인하랑 맞물리니까 이제 그동안에 못 올랐던 중소형주들로, 그다음에 그동안 계속 주가가 약했던 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건강관리 쪽으로 주가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연준의 어떤 독립성이 흔들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장기 금리가 많이 안 떨어지게 되면은 이러한 어떤 분산 내지는 어떤 주식시장의 어떤 균형적인 성장이 오래 못 갈 가능성이 분명히 좀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지금 AI 버블 이야기도 살짝 나왔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이 AI 버블이냐 아니냐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내일 새벽에 나올 엔비디아 실적이 될 것 같은데, 지금 기대감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시장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각각의 반응들을 보여줄 텐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작년 이맘때 딱
그랬습니다. 작년 이맘때 작년 8월 달에 미국의 주가가 S&P 500 기준으로는 고점 대비해서 한 8% 정도 빠졌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한 13% 정도 빠졌고 엔비디아 주가가 그때 거의 한 18%인가 이렇게 주가가 거의 20% 가까이 주가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천하의 엔비디아도 한 20%대의 주가 하락은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이제 그때도 사실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지난 챗GPT 이후, 그러니까 2022년 말 이후 실적을 예상치를 비트를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도 많이. 근데 이제 문제는 늘 가이던스였죠. 근데 작년에 이제 여름에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제 기억으로도 실적 엄청 잘 나왔고요. 근데 이제 블랙웰이라는 차세대 AI 칩에 대한 그 설계에 대한 결함,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매출 총 이익률, 이익 마진이 약간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요걸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거의 20% 가까이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라는 거는 이제 기대감이 너무 높으면 확실히 그 반대급부,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조정은 좀 피할 수 없다라고 좀 보여져서 저는 이번에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 그동안에 이제 그 미국 주가가 이제 올라오는 과정에서 엔비디아도 연초 이후에 거의 30% 가까이 주가가 좀 오르기는 했고 바닥 대비해서도 많이 올라와서 부담은 좀 있긴 합니다만은 엔비디아는 역시 이제 이 AI의 대표 주자 이고 그리고 사실은 작년보다는 지금의 어떤 밸류에이션 부담이 적은 편이에요. 지금은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12개월 예상 이익 기준으로는 PR이 한 30배 중반, 32배, 33배로 저는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아마 한 40배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주가가 조금 흔들리더라도 뭐 조정의 폭이 뭐 20%씩까지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어쨌든 천하의 엔비디아도 여름에는 좀 쉬어가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 생각하면 엔비디아가 오늘 뭐 실적 발표돼 가이던스가 좀 나빠져서 빠진다. 그러면 빨리 사야 되는 거네요. 네, 저는 엔비디아,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정말 피크가 언제고 고점이 언제인지를 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그래도 이러한 흐름을 잘 따라가는 방법은 가장 튼튼하고 가장 상징적인 주식은 계속 갖고 있다가 얘네마저 꺼지면 그냥 다 파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어쨌든 저희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계속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에 이어서 이제 국방업체들 지분 인수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TSMC도 지분 달라고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베센트가 나오면서 국부 펀드 얘기를 했었잖아요. 미국 국부 펀드.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 지분 인수하다 보면 그 지분 인수한 거를 어쨌든 국부 펀드가 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국가가 사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게 정상적인가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다른 나라들은 달러 수출 많이 해서 달러가 너무 많이 생겨서 국펀드 만들어서 다른 거 사는 거잖아요. 국채만 살 수 없으니까. 근데 이 미국은 자기가 돈 찍는 나라인데 자기가 찍어서 막 회사를 산다. 그럼 좀 이상해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실제로 근데 이미 시작을 해버린 거고 보조금 해서 그래서 세금 없는 부분을 아까 제가 모두에 잠깐 그냥 제가 막 뇌피셜이긴 한데 갑자기 이거 세금 거들려니까 못 거두니까 그냥 내가 운용을 잘해서 세금을 메꿔보자 세금을 메꿔보자 이렇게 바꿨나? 그리고 거기다 이제 베센트는 헤지펀드 매니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고 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논리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정부가 민간 기업들의 지분을 확보를 하는 거는 사실 중국 말고는 별로 없는 일이라서 사실 좀 뭐 낯설고 이게 정말 잘 될까에 대한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자본시장이라는 게 결국은 민간의 어떤 자율성, 민간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서 지금까지 이제 혁신이 이뤄왔던 거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과 정부의 지분 인수라는 거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좀 배치가 되는 반대가 되는 일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서 일단 기본적인 상황은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 부정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또 좀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인텔도 마찬가지고 국방업체들 인수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게 트럼프의 어떤 제조업 정책, 그다음에 안보나 보안을 어쨌든 자기가 이제 책임지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안보라는 차원, 보안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안보는 비싼 값을 치르더라도 가져와야 되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 상대방이랑 싸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게 아마도 다른 산업들까지 정말 이렇게 뭐 물론 인텔은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한번 그렇죠. 밀렸던 회사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계속 다른 산업으로까지 확산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나중에 어떤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게 작용하지는 저는 않을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인텔 같은 경우랑 확실히 지금 방산주들의 적용하는 논리는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경제적인 논리로 봤을 때 이게 장기적인 전략에서는 그리 긍정적인 전략은 아닐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가 입장에서 보느냐, 저희처럼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서 아. 보느냐가 다른 거죠. 국가 입장에서는 이렇게라도 해서 어떤 그 국방 산업체라든지 뭐 인텔이라든지 뭐 조선업체든지 이게 그 보안과 관련해서 이제 정부가 충분히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거를 보면 훨씬 더 안정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그림, 뭐 실적이 잘 나온다든지, 뭐 기업의 어떤 효율성이 좋아진다든지,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해서 혁신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기대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방위 관련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저렇게 자기네 나라 회사를 밀어주면 우리나라처럼 밖에 있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 반도체도 그렇고 방위 산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길게 보면 우리나라 주식한테는 네거티브한 거 아닌가요? 근데 저희 한국은 전쟁 무기를 만드는 몇 개 안 되는 네. 나라들 중에 하나라서 나름의 이제 경쟁력은 있는 것 같고 또 미국이 만들려고 하는 무기와 저희가 잘 만드는 전차나 포차 같은 그런 무기하고는 좀 많이 달라서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고 지금 대부분 다 이 지정학적인 이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이 군사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산업의 어떤 그 부흥이라든지 이런 산업을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좀 마찬가지라서 약간 저는 뭐 같이 커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늘면 뭐 유럽도 무기를 더 증산을 해야 되는데 뭐 유럽의 회사들이 다 충분히 이제 커버가 안 되니까 한국한테 또 주문을 줄 거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도 따라가는 형태가 좀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도 한번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미국이 계속해서 연준 흔들기에 나서고 그러다 보니까 뭐 미국 경제 신뢰성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한 상황인데 또 반면에 지금 뭐 방산주도 그렇고 미국은 계속해서 자국 내에 투자를 하라라는 식으로 해서 달러에 대한 어떤 자극을 또 불러일으키고 있잖아요. 뭔가 상반되는 요인들이 계속해서 외환 시장에서 힘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달러는 좀 어떤 움직임 보일까요? 달러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 이 트럼프 정책과 관련해서 트럼프 정부가 약간 약달러를 뭐 좀 원하는 분위기도 좀 있고 또 사실 달러 자체가 좀 비싼 편입니다. 아시겠지만 뭐 좀 그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어떤 경제 비중하고 달러를 비교를 해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최근에 한 2년 동안 미국 경제가 다른 지역들보다도 이제 경제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에 달러가 강한 건 많았지만 특히 작년 말까지 달러가 좀 굉장히 많이 강했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이제 미국 주식 사고 뭐 미국 채권도 사고 미국 자산 엄청 사면서 달러가 좀 저의 생각으로는 한 10에서 15% 이상 고평가되어 있는 걸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달러가 약해질 거는 같아요. 근데 이게 달러가 약하다라는 게 좀 비싸서 좀 정상화되는 그런 달러 약세인 거지 여기서 달러 자산을 팔고 다른 자산으로 가는 그런 머니 무브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은 아직까지는 관찰이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요즘 뭐 스테이블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달러 자체에 대한 어떤 헤게모니나 리저브 통화로서의 기축 통화로서의 달러의 위치가 그래도 지켜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졌기 때문에 달러는 저는 제한적인 약세를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는 이제 98 뭐 이 정도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희는 연말에 뭐 한 95, 6 정도, 그러니까 내년 중반까지 그 정도까지 떨어지고 좀 90포인트대 중반 정도가 그나마 지금 이제 미국의 어떤 펀더멘탈 대비해서 좀 합리적인 달러의 어떤 수준이 되지 않을까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달러가 계속해서 약세가 되는 흐름으로 보기에는 달러 이외의 다른 국가들의 상태가 훨씬 더 나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완전히 동의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비교해 보면 지금도 결국 미국에다 계속 투자를 하라 그러고 있으니까 그게 뭐 산업은행이 됐든 이번에도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산업은행이 같이 가잖아요. 그 얘기는 돈 빌려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달러를 사야 되는 상황이고 수급상으로 보면 원화 팔고 달러 사야 되는 게 훨씬 많아 보이고 그걸 또 이제 우리들도 다 알게 됐잖아요. 예전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도 다 달러 자산 투자하고 이러는데 이게 1,400원 되면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 개입을 하는 것 같이 이제 느껴지는데 그 이상으로 한번 뚫리면 오히려 아래보다는 위가 더 열린 것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위로는 갈 가능성 별로 없어 보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1,400원, 80원까지 작년 그쵸, 말에 그쵸. 봤었으니까 올해 4월에도 봤었고요. 근데 이제 1,400원대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400원대 중반에서 1,500원대를 봤었던 적들을 보면은 과거에 보면 어쨌든 위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다음에 IMF 외환위기나 뭐 2008년, 2009년 위기나 그래서 사실 이제 1,500원, 1,600원 가는 환율을 지금 현 시점에서 당장 저희가 이제 좀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과한 전망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달러의 어떤 지위가 여전하고 그다음에 저희 특히 다른 국가들이 아니라 이제 국내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큰 기업들이 이제 해외 투자를 하고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도 미국 자산에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시대라고 하면 점진적으로는 어쨌든 뭐 1,400원, 1,500원까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레벨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점진적으로는 원하는 조금 더 약세 우위의 흐름으로 저희가 좀 중장기적으로 환율을 좀 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국내 증시를 하는 게 더 낫다라고 이야기했었던 투자자들이 여름 지나면서부터 다시 또 미증시로 많이들 빠져나갔던 상황인데요. 앞으로 남아있는 지금 뭐 상황들 속에서 국내 증시 뭐 앞서서는 바닥을 어느 정도 좀 본 것 같다, 견고한 모습 확인한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남아있는 하반기 국내 증시 좀 어떤 식으로 흐름 예상하실까요? 네, 뭐 그냥 지금처럼 좀 완만하게 재미없게 그러나 조금씩 꾸역꾸역 올라가는 형태 하반기도 재미없나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제가 이제 질문 드리려고 그런 것 중에 하나는 AI 관련된 주식들이 미국은 너무 비싸다고 다 이제 인지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 말고 중국도 AI 관련해서 너무 이제 솔직히 테크놀로지 상으로는 되게 좋잖아요. 로봇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 AI에서 중국 AI로 뭔가 머니 무브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나요? 이제 두 개를 같이 이제 질문을 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이게 지금 되게 재료가 많아요. 그러니까 7월달에 미국의 재정 정책도 이제 감세안 통과됐고 뭐 9월에 금리 인하 할 것 같고 뭐 기업들 실적도 안 나쁘고 그러니까 돈도 많은데 실적도 좋고 그러니까 조금 비싸게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는 실적도 별로고 돈은 풀고는 있는데 이게 확 잘 돌진 않고 있고 그나마 그거를 이렇게 좀 완화시켜줬던 게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였는데 그게 이제 7월 31일 이제 세제 개편안 나오면서 약간 긴가민가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싸긴 하고 저희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력들은 있지만 이제 돈의 흐름들이 이제 국내 주식시장으로 세게 올 수 있는 통로가 지금 약간 좀 동맥경화 정도로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좀 뚫려야 뭐 정부 정책이 됐든 뭐 한은의 금리 인하가 됐든 이런 것들이 좀 돼야지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중국 AI 쪽으로 관심들이 좀 크긴 하지만 사실 이제 중국이 잘하는 거하고 미국이 잘하는 AI의 종류는 좀 많이 다르다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피지컬 AI, 로봇 이런 거는 중국이 탁월하죠. 근데 그 이번에도 이제 8.15 때 그 로봇 그 마라톤 하는 거 보시고 축구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서로 다 엉키고 막 엉망이잖아요. 물론 잘하는 애들도 있지만 그래서 약간 훨씬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건 정말 잘하지만 정말 소프트하게 정교하게 그 다루는 어떤 기술은 여전히 조금 더 미국의 우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의 AI가 다 좋은데요. 저는 이제 미국의 AI가 조금 더 비싸게 가는 게 맞고 다만 이게 너무 비싸면 조금씩은 이제 그래도 중국으로 좀 가지 않겠는가 뭐 그 정도의 의견을 좀 갖고 있어서 사실은 뭐 둘 다 가지고 있는 게 좋은데
굳이 비율로 따지면 한 7대 3 정도로 미국을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포트폴리오를 딱 정리를 해주시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리포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한미 정상회담 종료 후 차익 실현 매물로 급락한 조선주가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이 약 2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최종 후보에 오른 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한화 필리조선소를 찾으면서 조선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영향입니다. 특히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잠수함 획득 관련 계약 비용만 최대 20조 원 규모이고 향후 30년간 운영 유지 비용까지 포함하면 계약 규모가 최대 60조 원까지 늘어나서 수주에 성공하면 단일 방산 수출 계약으론 사상 최대 규모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HD 현대미포가 오늘 14%대 급등하면서 21만 6천 원에 마감했고요. HD 현대중공업이 11%대 오름세로 52만 1천 원, 삼성중공업이 6%대 강세 보였고 HD 한국조선해양과 한화오션이 각각 6%, 2%대 오름세 보이면서 관련 종목들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제약사 일라이릴리가 개발 중인 경구용 비만 제2형 당뇨 치료제 오포르글리프론이 후기 임상시험에서 주요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오포르글리프론 고용량 복용군은 72주간 평균 10.5%의 체중 감소 효과를 보였고 위약군의 감소율은 2.2%에 그쳤습니다. 이에 지난밤 뉴욕 증시에서 일라이릴리는 5.85% 상승 마감했고 국내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고바이오랩은 비만 치료제 균주 KBL983 미국 특허 등록 소식도 전해지면서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종가는 6,160원이고요. 인벤티지랩과 큐라티스도 오늘 각각 상한가에 마감했습니다. 종가는 47,450원, 1,238원이고요. G2G 바이오도 오늘 14%대 급등, 올릭스도 7%대 오름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유통기업 쿠팡부터 미국 종합 유통기업 타겟, 중국 이커머스 기업 징동닷컴까지 세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쿠팡입니다. 현재 주가는 28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31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쿠팡의 당일과 새벽 배송 주문량은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했고 신선식품 카테고리도 환율 효과를 제외하면 25% 성장했습니다. 2분기 매출은 85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16.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억 5천만 달러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로켓 배송에는 신규 상품 50만 개가 추가되면서 성장을 견인했는데요.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이 2% 성장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시장 지배력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전사 조정 에비타 마진 목표 10%는 순조롭게 진행 중인데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투자 전략을 기반으로 중장기 성장과 마진 목표 달성이 기대됩니다. 두 번째 종목은 타겟입니다. 현재 주가는 96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103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2분기 매출은 252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가정용품과 의류 같은 마진이 높은 상품의 판매가 줄면서 순이익은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했습니다. 온라인 매출은 4%대 성장을 보였지만 오프라인 매장은 감소했고 고객 방문 수와 1인당 지출액도 줄었습니다.
또 옴니채널 강화를 위한 판관비가 크게 늘면서 수익성에도 부담이 됐습니다. 타겟은 최근 마이클 피델케 CEO를 새로 선임했지만 아직 뚜렷한 혁신 전략이 확인되진 않았는데요. 주가가 고점 대비 45%나 하락했지만 지금은 저가 매수 매력으로 보기엔 이르고 성장 전략과 체질 개선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실적 부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징동닷컴입니다. 현재 주가는 31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44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2분기 매출은 3,567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9억 위안에 그치면서 무려 90% 넘게 줄었습니다. 리테일 부문은 전자, 가전제품 매출 증가로 21% 성장했고 영업이익률도 개선됐지만 배달음식 같은 신사업 부문의 적자가 전체 이익을 크게 깎아내렸습니다. 경영진은 배달음식을 5에서 10년을 내다보는 핵심 사업으로 키워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리테일 사업과의 시너지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인데요. 다만 하반기에는 높은 기저 부담으로 리테일 사업도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고 현재 PER은 9배 수준으로 경쟁사보다 낮지만 투자 매력은 아직 크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미국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속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 뉴스가 좀 많은데요.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 양사 간 합병 소식이 나왔습니다. 양사는 향후 임시 주주총회 등을 거쳐서 올해 12월 통합 HD 현대중공업으로 새롭게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조선 방산의 역량 확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미국 내 원전 건설 협력을 직접 제안한 상황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AI 시대가 되면서 전력 수요가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 산업을 키우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습니다. 원자력 발전 용량을 4배까지 늘리는 행정명령을 냈더라고요. 네, 원자력 확대, 재생에너지 성장, AI 전력 수요 폭증,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 격변의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이 지금 원자력의 힘을 엄청 실어주는 상황이 됐는데요. 10기가 넘는 신형 대형 원자로 건설까지 계획에 포함하겠다 이런 이야기들 내놓고 있습니다. 이 계획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선거 기간 동안 내내 공약을 미국에 가장 저렴한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냈습니다. 그걸 이행하기 위해서 원자력을 추진하고 있는 게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이유라면 AI 증대에 전기가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AI는 전기 먹는 하마 산업이고요. 그러면 이 전기를 그것도 이제 펌한 전기라고 하는데요. 24시간 365일 공급해 줄 수 있는 안정적 발전원이 원자력이라고 판단하고 이 부분에 대한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원자력 패권을 차지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사실은 이제 원자력 르네상스라고 부를 정도로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원자력을 증대시키려고 하고 있고 회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원자력과 관련된 공급망의 주도권을 주겠다. 이게 아마 포석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도 결국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나왔지만 결국 우리나라 보고 와서 지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가 가서 질 만큼의 기술력이 있어서 글로벌하게 경쟁 상대가 없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네. 진짜인가요? 네. 과거에 저희는 이제 2차 세계대전으로 원자력을 무기로 쓰던 시절에서 발전용으로 안전하게 이제 이전하는 기술을 미국이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중심으로 미국이 전력 산업을 진행시켰고요. 그런 과정에 한 30년 동안 잘 구가를 했지만
원자력 발전소가 미국에서는 비싸지기 시작했습니다. 건설 공기가 늘어났고 그리고 이제 지역적으로도 수용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발전 단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국은 천연가스가 워낙 싸기 때문에 천연가스 발전소들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짓지 않는 기간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약 30년 동안 거의 짓지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기술을 이제 도입해서 자체 기술로서 뭐 전부 국산은 아니지만 집중적으로 저희가 설치하고 건설하고 운영하면서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현재 친서방 국가 또는 이제 자유주의 국가들 중심으로 봤을 때 원전을 신규로 지을 수 있는 국가는 프랑스와 대한민국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원자력을 지음에 있어서 건설 시공할 때 주기기 납품을 받아야 되고 그와 관련된 협력을 구할 국가는 대한민국입니다. 프랑스는 원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저희를 선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미국이 알게 모르게 좀 잠자는 호랑이가 돼버렸네요. 네, 이때까지도 맞습니다. 계속 강했다고 생각했는데, 잠자는 호랑이였는데, 지금 뭐, 이재명 대통령과 뭐 트럼프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에서 차세대 원전 협력들 굉장히 좀 강조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양국이 손을 잡고 정말 글로벌 시장을 다 석권할 수 있는 건지 뭐 어느 정도의 글로벌 영향력이 나올까요? 시장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저희 최근에 뭐 뉴스도 시끌벅적하게 났습니다마는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스팅하우스는 건설 시공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주기기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도 두산 에너빌리티와 손을 잡아야만 주기기를 제작할 수 있고 그 운영을 함에 있어서도 사실은 한국과 협력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시공, 주기기 제작과 부품, 소재 부품과 운영까지 이르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서 한국과 협력할 사항이 굉장히 많은 거죠. 어제도 정상회담을 보시면 굉장히 나이스하게 두 분이 대화를 하신 것 같습니다. 뭐 피스메이커와 페이스메이커 굉장히 저는 라임도 잘 맞춰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고 매우 해피하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루어졌던 비즈니스 미팅에서 저희 기업들과 상당히 많은 협력 관계와 MOU가 체결됐습니다. 특히 한수원과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을 중심으로 미국의 AWS, 아마존의 데이터 센터죠. 그리고 엑스에너지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고 그 이후에도 페르미, 이 텍사스에 있는 AI 데이터 센터 캠퍼스라고 부르는데요. 그곳에 건설하는 SMR 과정에 같이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센트루스라고 하는 이 원자력 농축 시설을 미국에 건설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기술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봤을 때 전 분야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이 협력할 방안이 원자력 분야에 굉장히 많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진출을 통해서 미국의 EPC 산업에 진출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지역에 진출하는 것은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원자력은 사실 수출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원자력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방산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미국이 이 기술을 어딘가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미국의 통제하에 있다. 왜냐하면 항상 이거는 재처리가 가능하고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물질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통제 권한에서 다 우리나라가 수출을 함에 있어서 자체 수출은 사실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과 협력 관계를 꼭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K 원전에서 K자는 좀 떼고 미국과 협력하는 방안, 뭐 이렇게 다양한 방면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저희 산업에 훨씬 유리한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원자력 발전이 이렇게 더 유행하게 되는 거, 필요하게 되는 게 결국 이제 데이터 센터가 너무 맞습니다. 전기를 많이 써서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뭐 다른 재생이나 아니면 원래 있던 화석연료로 만드는 거 대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적인 공급이 돼야 돼. 끊어지면 안 되는 거가 가장 큰 요인이라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상황이 어느 정도 그러면 AI 데이터 센터가 필요 없어지는 상황 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계속 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수요 부분에 있어서 AI 데이터 센터가 없어지는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네. 지속적으로 인류가 이제 AI와 함께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AI라고 하는 게 간단히 말을 하면 그냥 컴퓨팅 파워의 능력의 향상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GPU와 HBM을 때려박고 거기에 전기를 무한정 공급을 해서 학습을 하고 그 학습된 데이터를 통하여 추론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진행되는 과정은 LLM이나 이런 언어적인 모델들이 아니라 비주얼라이제이션 된 모델들, 데이터를 거의 50배 이상 흡수하고 50배 이상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전기에 관련된 안정적인 공급
그리고 경제적인 공급은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원전이 사실은 뭐 다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위험할 수도 있고 폐기물도 나오고 여러 가지 비용 문제도 있지만 전기를 공급하고 24시간 안정적으로 저희가 이제 펌한 발전기라고 하는데 펌하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은 원자력 발전이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은 너무 시공 기간이 길고 비싸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대신 시공이 되고 나면 전력 단가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가 AI를 구축하겠다고 하는 나라들은 원전을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태양광이나 어떤 신재생 에너지 같은 부분들의 중요성은 뭐 크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기후변화가 없어서가 아니라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필요한 거라서 혹시 그런 주장을 했었던 걸까요? 지레짐작을 해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기후변화를 사기라고 생각하는 면에 있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건 없고요. 지구의 온난화는 심각한 상황이고 인류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노력은 글로벌 아젠다이며 뭐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이거는 거부하기 어려운 아젠다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4년 뒤에 어떤 정부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재생에너지 설치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재생에너지는 하나의 큰 축이고요. 재생에너지를 통하여 설치가 확대되고 아주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죠.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지구 온난화를 막겠다는 노력은 트럼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끝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하는 우리가 이제 베리어블 리뉴어블 에너지, 변동성과 가널성이 있는 이 재생에너지의 본원적인 특성, 낮에만 뜨고 밤에는 없고 태양이 뜰 때만 발전할 수 있고 바람이 불 때만 발전할 수 있는 이 상황은 뭐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거를 맞추어 줘야 된다. 24시간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 상황은 결국에는 뭔가 송전망이 있어야 되고 배터리를 달아야 되고 그리고 그런 부하 추종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원전은 사실 부하 추종이 쉽지는 않습니다. SMR이 결국 도래해서 부하 추종을 할 수 있고 지역적인 소규모 발전원이 들어와야만 이 두 개가 커플링이 어느 정도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력 단가가 어느 정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수요가 너무 많아서 전력 단가가 비싸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수요라기보다는요. 전력의 안정적 안정성. 공급은 60Hz, 저희 같으면 이제 주파수를 안정화시켜야 됩니다. 수요를 발전을 하면 무조건 사용해야 됩니다. 바로. 그렇죠. 그래야만 정전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다 발전도 안 되고 과사 발전도 안 됩니다. 그러려면 송전망이 있어서 끊임없이 보내야 되겠고 만약에 그게 잘 안 된다면 배터리에 저장을 해야 되겠고 그거를 밸런싱을 이렇게 맞추는 여러 설비를 다 갖춰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발전 단가는 떨어집니다. 태양광 패널 단가도 떨어지고 배터리 단가도 떨어지지만 시스템 운영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발전 단가가 떨어지는 과정에 시스템 비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전력 단가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소셜 코스트들의 반영을 통하여 탄소 중립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에 대한 비용 문제는 항상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형 원전에 대한 니즈가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근데 대형 원전이 갖고 있는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소형 모듈 원자로 그러니까 분산형으로 설치가 가능하고 조그맣게 찍어낼 수 있는 그래서 언젠간 경제성을 달성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쨌든 탄소 제로 갈 때 원자력을 거기에 들어가는 친환경이라고 바꿔줬잖아요. 정의 자체를. 그렇기 네. 때문에 어쨌든 글로벌하게 보면 에너지 흐름 자체가 좀 과거랑은 좀 달라졌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보면은 태양광을 저는 이제 생각할 때 태양광은 이제 싫어하는 이유가 패널 98%가 중국산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밀어주면 네. 전기 자체를 그냥 다 중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버려버린 것 같은 네. 그런 맞습니다. 느낌인데 맞는 거죠, 그게. 예. 딜레마죠. 네. 태양광을 설치하는 게 지구 온난화에 도움이 되고 기후 변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되지만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밸류체인 공급망이 다 중국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부터 시작해서 배터리 소재, 원 광물에 이르기까지 전부 공급망이 물려 있기 때문에 협력할 수 있는 국가를 미국도 찾고 있는 것이죠. 미국 내에는 환경 비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자체 재련 설비를 짓는다든가 하는 것이 단가가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공급망을 버텨줄 수 있는 국가가 또 이렇게 광물 자원을 찾아보다 보면 한국이 있는 거죠. 그게 이번에 게르마늄이 들어간 게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미국도 말이랑은 다르게 미국 내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럼 지금 그 상황은 어떤 보조적인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뭐 재생에너지가 증가되는 것은
굉장히 간편하게 설치가 됩니다. 내가 우리 집에 태양광을 설치하다가 지붕형이든 뭐 베란다형이든 설치하는 게 간편하고 점점 비용이 싸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를 어떤 정부 차원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고 최근에 무슨 또 이제 풍력 발전기 같은 경우도 70% 이상 공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해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런 거를 그만하려면 법적인 소송이 붙게 됩니다. 결국 본인의 의지대로 이 재생에너지를 전부 막고 싶은 생각은 있겠지만 시장에서 그게 원한다고 하고 단가가 맞는다고 하면 충분히 발현이 가능하고 앞으로도 그런 설치는 늘어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다 비용이라는 거죠. 비용의 문제가 있고 중국의 공급망 문제가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미국의 이제 관점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 유가로 그냥 네. 화석 발전하겠다 뭐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 안 되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결국 유가는 $60 미쳐야 돼. 그때 네. 진짜로 많이 빠졌어요. 유가 네. 자체가 그 네. 말하자마자. 그러면은 실제로 그런 식으로 이제 말로 하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 미국에서 생산하는 부분들이 $60 이하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유가가 상방으로 이동할 가능성은 점점 확률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당연히 저희 전기차 수요도 늘 것이고 휘발유나 이런 석유 정제 과정이나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는 줄 것이기 때문에 수요의 감소, 특히나 중국 경기가 나쁜 것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요인이 있을 텐데요. 수요 요인을 먼저 말씀드리면 중국의 경기 상황에서 봤을 때 수요가 줄고 있습니다. 원유 수입이라든가 천연가스 수입이 이미 줄고 있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중국이 가장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전력 설비를 늘리고 있고 그러면 이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 설비들이 앞으로는 줄어들게 될 겁니다. 물론 아직도 석탄을 자기 발전량의 거의 반을 쓰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1,300기가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150기가인데요. 한 1,300기가 정도의 석탄 발전이 있습니다. 중국에만. 인도가 한 190개가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 쓰긴 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화로 넘어가는 트렌드는 막을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요 감소 부분이 있고요. 공급도 사실은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가 120개국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공급 사이드에 충격이 왔다. 뭐 이렇게 어떤 유전이 하나 뭐 테러로 깨졌다 하더라도 공급 사이드에서 이거를 보완하는 과정은 거의 뭐 한 달 안에 보완이 가져갑니다. 이게 그 정도로 공급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급 사이드에서도 양이 충분히 있고 수요 사이드에서도 지금 저감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가가 상방 이동하다기보다는 물론 뭐 국지적인 이유로 오를 수는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하방 이동할 것은 맞다고 보고 트럼프도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미국의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 특히 미국의 석유 시추와 천연가스 시추를 늘려서 원자력도 패권을 잡겠지만 이쪽 부분의 패권도 잡아가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헷갈리는 게 트럼프 처음에 당선이 될 때 전통적인 에너지주들이 많이 수혜를 입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당선되고 난 다음에 뭐 원자력도 지금 굉장히 힘 실어주고 네.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의 에너지 정책의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좀 헷갈리거든요.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어떤 정치적인 느낌이나 한 단일 정부 가지고 이게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 정책적 의지만으로 자기가 시장을 이끌어갈 수도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화석연료를 증대시켜서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 그리고 패권을 잡겠다는 트럼프의 아이디어는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도 확실한 것 같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화석연료를 증대시키면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그 떨어지면 비즈니스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왜 내가 이걸 시추를 더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고 물량 조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우디 같은 이제 경쟁 국가, 러시아 같은 대규모의 산유국들을 생각해서 보면 트럼프가 가격을 낮출 때 같이 동조해 줄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은 저렴한 에너지 쪽으로 화석연료는 저렴하게 이동할 것이고요. 재생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상황에서 보면 단가가 싸지고 내가 우리 집에 설치하는 가격이 싸지는데 왜 설치 안 하겠느냐. 대신 대형 발전소 수준으로 이게 증가되게 되면 정말로 송전망의 문제에 크게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정말 그만큼 건설할 수 있을까라는 비용의 문제에 걸릴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주춤하는 상황은 오겠지만 원자력과 재생과 화석연료 동시에 진행되는 어느 부분들은 시장 상황에서 결정되는 게 더 클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 답은 또 경제 논리에 맞습니다. 있나 봅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한 지도 벌써 2달이 다 됐습니다. 그 사이에 대출은 물론이고 부동산 시장도 큰 영향을 받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내 집 마련하려는 실수요자들이 대출 절벽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조금 이제 세입자가 영구하게 세입자가 된다는 단어까지 나오면서 이제 집 사기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627 규제 발표 당시에도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있을 거라는 전망이 참 많았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 레오 대출연구소 김은진 대표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627 대출 규제 발표되고 2달이 지났고요. 또 시중은행들은 신규 주택담보대출 제한에도 나섰습니다. 실제로 가계대출에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영향이 굉장히 많죠. 예, 일단 지금 현재는 크게 눈에 보이게 뭐 달라진 것은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출 시장에서 대출이 되고 있는 그런 차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6월 27일 전에 계약하신 분들이에요. 예, 이 주택담보대출의 특성상 아무래도 그 계약을 하고 저희가 이제 잔금할 때까지 시점이 보통 2-3달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 정도의 시차가?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잔금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계약을 하신 분들이고요. 그래서 9월, 10월까지는 대출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더라도 7월 달보다 사실 8월 달이 조금 더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8월보다도 이제 9월이 조금 더 증가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거나 아마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용 대출도 굉장히 급증을 했다라고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줄었기 때문에 신용대출로 옮겨간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또 정부에서는 뭐 금융당국에서는 공모주 청약에 대한 뭐 일시적으로 증가를 했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신용대출은 좀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택 매매가 지금은 사실 소강 상태예요. 예, 627 대책 나온 이후로 갈아타기도 할 수 없고 내 집 마련도 할 수 없고 예, 시장이 약간 주춤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계 부채가 증가를 할 것인지는 약간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그 대출 규제 중에서 네. 스트레스 DSR 3단계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DSR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버는 1년 동안에 버는 수익보다는 그러니까 봉급이나 이런 것보다는 더 이상 대출 받을 수 없어. 뭐 네. 이런 거잖아요. 근데 네, 그 맞습니다. 앞에 또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붙어버렸어요. 이거는 어떤 조건을 맞추겠다는 건가요, 도대체가? 일단 DSR이라는 그 제도 자체가요. 본인 소득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 이제 은행권이 1금융권은 DSR 40%, 2금융권은 DSR 50%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냐면 본인 소득의 40% 이상을 은행에다가 지불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나머지 60%는 이제 생계를 유지를 하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금융권은 이제 저희가 뭐 일부 보험사라든지 뭐 지역 농협 이런 곳을 이금융권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곳은 DSR 50% 이상을 본인 소득의 50% 이상을 은행에다가 지불하지 말라. 원금하고 이자 포함해서 그런 의미인데요. 여기 이 DSR에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소득이 제일 중요하죠. 소득 대비 나가는 거니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기간이에요. 기간이 짧을수록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은행에다가 갚아야 될 돈이 늘어나게 돼요. 원금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고 세 번째가 금리입니다. 금리가 높을수록 저희가 은행에다 지불하는 금액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 DSR이라는 것은 금리가 높을수록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근데 여기에 스트레스 DSR이라는 것은 가상의 금리를 더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자가 4%인데 대출을 받을 때는 5.5%야.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대출 한도가 확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DSR을 적용을 받게 되면 대출 한도가 누구나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소득이 뭐 아주 월등하게 많으셔서 뭐 DSR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무관하겠지만 어느 정도 뭐 연봉 1억이신 분들만 해도 대출 한도가 1억 정도 줄어들 수 있고요. 금액에 따라서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DSR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기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스트레스 DSR에서 가장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기타 대출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외에 뭐 저희가 서민들 아니면 급한 분들이 많이 쓰는 카드론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이 DSR에 포함이 안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부분까지 모두 포함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생활이 이제 어려운 분,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이 돈을 빌릴 곳이 이제 마땅치가 않은 그런 모순이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되면서 네. 뭐 대출 전체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지금 소득 부분이 제일 큰 문제다 보니까 네. 소득이 좀 낮은 실수요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소득이 좋고 신용이 좋고 그런 분들한테 먼저 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총량 규제라고 해서 대출을 해야 되는 금액이 일정 부분이 있으면 아무래도 은행 입장에서는 연체가 발생하지 않고 신용 등급이 좋고 그런 분들한테 먼저 대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중저 신용자 분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1금융권 안 되면 2금융권 안 되나요? 뭐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대책, 이 규제 모두 동일합니다. 1금융권, 2금융권 동일하게 규제를 받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도권 은행에서는 대출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그렇게 되면 어디로 가시겠어요? 이제 대부 시장으로 가거나 예, 대부도 이제 정식 대부 업체 같은 경우는 또 까다로운 조건이 따라붙기 때문에 이제 불법 사금융까지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분들을 어떻게 구제를 할 것인지 관리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집 사는 건 그냥 포기하는 걸로 네. 가는 게 맞고, 그러면 이제 영구 세입자로 그냥 살자, 집 없으면 네. 어떠냐,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 아까 처음에 이제 40%, 50% 얘기하셨는데, 그럼 DSR 40은 은행에서 받고, 그러면 남은 게 10 정도 남았는데 그 10은 저축은행에서 받는 건가요? 그렇게 어떻게 받는 하기가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출 종류에 따라서 그렇게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택담보대출 40%는 내가 1금융권 은행에서 받고 나머지 10%의 DSR이 남았잖아요. 그거는 신용대출로 2금융권에서 받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옮겨갈 수는 있는데 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냥 DSR 50%인 2금융권에서 조금 더 받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훨씬 더 많죠. 근데 금리가 훨씬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네. 어떻게 생각하면 국가적으로나 아니면은 네. 뭐 제도권상으로도 40은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게 네. 프로세스상에서 불리하니까 그냥 50 비싸게 그냥 금리 주고 저축은행 가서 받자, 이거를 내비 두는 것보다는 네. 제도상에서 40%까지는 되니까 이건 은행에서 그냥 해줘라. 네. 그리고 나머지 10만 이제 고금리로 그냥 좀 더 다른 데 가고, 네. 그거보다 더 남은 아까 대부업체는 그래도 또 DSR이 더 길 거 아니에요. 대부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 DSR을 없어요? 보지를 않고요. 네. 대부업체 그리고- 그냥 빌려줄 수 예, 있는 그 대신 거예요. 이제 심사는 조금 까다롭게 할 수 있고 불법 사금융 같은 경우는 뭐 아예 그냥 그러니까 보지 않고 최근에 보면 이렇게 명함 찌라지 뭐라 찌라시. 이렇게 얘기하는 네. 것들이 길에 막 뿌려져 있어요. 일수 뭐 드립니다 이런 게.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상점 많은 곳들 그쵸. 이런 거 보면은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대출 안 되니까 일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불법 사금융일 것 같은 네, 그런 그럴 것 것들이 이제 같습니다. 광고지가 막 돌고 있는 네. 건데, 그럼 뭔가 대책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특별한 대책을 세울 방법은 있는 건가요? 일단 정부 규제에서 1%라도 벗어나게 되면 대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자율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냥 전산에서 다 탈락이 되기 때문에 일단 말씀하신 대로 40%까지 내가 1금융권에서 다 받았는데 10%의 여유를 가지고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겠다. 그분이 담보가 됐든 신용 대출이 됐든 여력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DSR 50%를 넘어서서 대출을 하겠다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그리고 나는 처음부터 그냥 많이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계산을 잘해서 어느 쪽이 유리할지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저희가 매매잔금을 할 때 신용대출을 먼저 받는 게 좋을까요? 담보대출을 먼저 받을 게 좋을까요? 내지는 예금담보대출은 언제 받으면 좋을까요? 이 시기가 DSR에 따라서 서로 달라지는 그 영향력 때문에 잘 계산을 하셔야 되는 그거 어떻게 그런 계산해야 부분이 돼요? 있습니다. 그런 걸 일단 어떻게? 예. 저희가 이제 그 설명을 좀 잘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어차피 잔금 대출에서 다 필요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신용대출은 먼저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그 당일날 어차피 다 필요하신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DSR은 또 인별 규제예요. 그래서 본인하고 배우자하고 각각 DSR이 나눠지기 때문에 한 분이 DSR이 꽉 차면 나머지 배우자가 신용대출로 DSR을 챙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대출이라는 게 사실 개인별로 너무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상품이라서 일단 규제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조금씩 잘 찾아보면 좋은 대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개인들이 알아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는 네, 상황인 것 맞습니다. 같은데 지금 뭐 갈 곳이 없다. 네. 근데 정말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 나오다가 뭐 대환된 대출 네. 갈아타기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쪽은 그래도 좀 괜찮나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있었던 것 같은데요라는 말씀이 지금 너무 딱 맞는 말씀이세요. 불과 6월 27일 전에는 활발하게 대환 대출을 했었어요. 작년 말에 굉장히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이 이제 금리가 인하가 조금 됐잖아요. 그래서 갈아타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있으셨거든요. 근데 6월 27일 대책의 가장 핵심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생활안정자금 1억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1억 이상은 받을 수 없다. 네, 이런 규정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5억이 있는데 나는 일부 지금 받고 있는 은행이 너무 비싸서 다른 은행으로 가고 싶다. 그럼 이분 지금 5억이잖아요. 그럼 다른 은행으로 가면 5억이 안 되는 거예요. 1억밖에 안 되는데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정부에서 6월 27일 규제를 하면서 아무래도 집값을 잡으려고 이쪽으로 치중을 했겠지만 이런 대환 대출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신용대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스트레스 DSR이 발현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받았던 분들은 예전에 만약에 연봉이 5천이어서 6천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 627 대책은 연봉이 5천이신 분은 5천까지밖에 못 받습니다. 연봉 이내로밖에 못 받으니까 내가 1,000만 원을 상환해야 다른 은행으로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대출을 받고 있는 분들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상환을 하면서까지 갈아타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다른 곳들 지금 딱 제가 생각한 것 중에 지금까지 안 나온 단어가 있을까? 돈 빌릴 수 있는 것 중에 P2P가 생각이 나요. P2P는 DSR에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일단 P2P는 사금융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 사금융이요. 네, 그러면은 예, 그런 전산망에 제도권에, 접속도 안 되고 네, 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잡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끝에 가면은 P2P를 받거나 네, 사채를 P2P 받거나 대부 둘 중에 하나밖에 받을 그런 곳이 없는 거네요. 쪽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고요.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방법이 있기는 한데 이제 다른 방법이 있기는 한데 어떤 방법이 있는 건가요? 뭐 차주를 변경한다거나 차주를 변경해요? 예,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본인은 다 찼으니까 뭐 배우자의 배우자라든지 이름으로. 네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담보가 하나인데 공동 명의가 아니어도 뭐 이렇게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아 그거는 그 정책 아니 규정상 가능한 거예요. 규정상. 그러니까 담보 대출이 이제 본인 명의가 아니어도 은행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담보는 예를 들어서 뭐 남편 집이에요. 그럼 남편이 제공을 하고 대출은 부인분이 이제 소득이 있는 부인분이 지금 이제 생활안정자금 1억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 가능하세요. 어차피 대출 조금밖에 안 해줘서 담보권은 충분히 네, 있는데 그렇죠. 돈을 안 해줘서 대출 안 네, 해줬으니까 이분이 소득이 없으면 소득이 있으니까 있어야만 네, 되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신 거라서 이제 어떤 분이 어떻게 대출을 받을지 이런 부분은 조금 잘 고민을 해보셔야 근데 됩니다. 그거는 너무 맞벌이 하시는 분들에게만 유리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냥 전업주부 하시는 분들은 그럼 못 받는 거잖아요. 전업주부 하시는 분들이 대출을 못 받을 거라는 편견을 버리셔야 돼요. 어. 네, 안 되지 않습니다. 예, 대부분 이제 그 대출을 문의를 하면서 저는 소득이 없으니까 주부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대출이 안 될 거예요. 사실 은행에 가면 거절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규정상 안 되지 않습니다. 이 소득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시면 대체 소득이라고 해서 저희가 왜 뭐 신용카드를 얼마 쓰셨어요?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경우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그래서 그 신용카드 사용액이라든지 뭐 적금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건강보험료를 내시는지 뭐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서 그분이 그 충족을 한다라고 하면 대체 소득, 예를 들면 신용카드 연간 2,400만 원 정도 사용을 하시면 그분은 연봉 5천만 원 정도의 소득자로 인정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5천만 원이면 보통 6배 정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DSR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은행에 가서 상담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무조건 2,400만 원 이상을 전업주부는 신용카드 꼭 써야 되는 거네요.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금액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네. 뭐 그렇게 안정적으로 써주시면 제일 좋은데 또 주부님들께서 본인 카드 안 쓰시고 예, 그 뭐 연말정산 때문에 뭐 소득 높으신 분 카드를 쓰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본인도 만약에 대출을 생각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라고 하면 미리미리 조금씩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저희가 하도 지금 몰리다 보니까 네. 이건 되나요, 이건 되나요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렇게까지 죄였을 때 원래 정부에서 생각했던 뭐 아무래도 뭐 갭 투자 잡겠다였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효과는 있었을까요? 크다고 봅니다. 일단 갭 투자를 할 수가 없죠. 예, 그 627 대책이 대출을 하게 되면 그 거주를 하셔야 돼요. 6개월 안에 전입을 해야 되는데 세입자가 있는 집을 거주를 할 수 없으니까 대출을 못 받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갭을 끼고 예를 들면 갭이라고 하면 전세 세입자를 끼고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그 금액이 좀 상당히 커요. 요즘 전세 보증금이 물론 비싼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에 내 현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갭 투자는 사실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 근데 여기서 이 갭 투자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 서울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게 투자라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내 집이 있고 하나 더 사서 투자를 하면서 나중에 그 차익을 보겠다 이런 걸 투자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갭을 끼고 매수를 하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집값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불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 전세를 끼고 사놨다가 나는 이제 열심히 현금을 모아서 나중에 세입자를 퇴거하면서 퇴거 대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퇴거하면서 내 집 마련을 하겠다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우신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투자자를 막아서 뭐 집값을 억제한 것은 그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일 수 있는데 내 집 마련을 할 때 일단 전세 세입자 끼고 사놨다가 나중에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은 조금 어렵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출도 6억까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현금 많으신 분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금 없는 사람은 살 수 없다. 이게 결론인 건가요? 그러니까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나마 내 집이 있어서 갈아타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6억이 있으면 6억 대출이 있으면 좀 보태서 6억만 대출받아서 이사 가겠다. 뭐 이러는 분들도 있지만 무주택자 분들 중에서 내 현금 보유량이 많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렴한 집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전문직이신 분들, 소득 높으신 분들은 대출 굉장히 많이 받고 강남 서초로 바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 이제 그런 일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좀 현실적으로 눈높이를 딱 맞춰놔야 네. 될 것 같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도 여러 가지 부분들 저희가 체크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기다리던 엔비디아 실적이 내일 새벽이면 이제 또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어저께 좀 엔비디아가 그래도 상승하면서 기대감을 가졌는데 아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 나오면 세론이라 그러면서 팔지 않을까? 뭐 이런 약간 걱정이 듭니다. 네, 저희가 생각하는 대로 갈지 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머니쇼 플러스와 관련된 간단한 퀴즈를 푸시면 추첨을 통해서 200분께 커피 쿠폰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SBS 비즈 앱, SNS X, 스레드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머니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